네, 저희 시선집중 이번 한 주 3부를 완전히 터서 지금 대한민국 특별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권역별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어제 호남권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충청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호남권 짚어봤고요. 오늘은 좀 충청권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총평부터 지금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충청권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론분석 전문가들이 충청권 여론을 참 분석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충청권이 잘 조사에 응답할 때도 보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전통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제가 10년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네, 여쭤보고. 과장도 있죠.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보고란 말씀. 네. 과거에 이제 이 지역이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 이제 좀 느리다라고 하는 이제 선입관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느리게 된 요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3정당이 이 지역은 이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민련도 있었고. 자민련, 뭐 선진당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 상황인데 대개 한 두 번 선거 정도를 이제 이어지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3정당이 생기게 되면 또 선거에 임박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대 어떤 정당을 지지하다가 그 제3정당, 지역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는데 잠시 무당층으로 갔다가 지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마음을 바꿔서 표출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더해지면서 충청 민심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 나름 화끈해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스윙보트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그런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이거 우리가 지역 권력 현상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충청이 주로 이제 권력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 그랬죠. 어느 한 정파에 쏠리지를 않고 그렇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어떤 네. 그 지지와 반대를 표하는 네. 말 그대로 스윙보트 교차에서 그러니까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으로 몰아준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네. 이쪽에 이제 맹주가 있었을 때 이른바 이제 김종필 JP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지난 20대 총선에 27개 지역 의석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종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28석인데 당시에 27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14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12석인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이해찬 후보가 있었잖아요. 세종에서. 그러니까 14석, 13석을 나눠 가진 것이니까 사실 이렇게 정확히 거의 반으로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측면에서 봤는데 대전과 충남, 충북 이걸 나눠서 봤을 때도 이런 경향 반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말씀하신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라고 하는 데는 뭐 그 말의 의미가 그런데 그러면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양한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인 영남만큼 어떤 정권 심판론 정서가 뜨겁게 타오르거나 그러지는 이제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 평가들을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보수 색채에 어쨌든 더불어 상당히 이제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왜냐하면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어떤 여당 후보가 선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선거 결과는 어쨌든 팽팽한 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변의 가능성도 뭐 보일 수 있는 이변 가능성도 있다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요. 예. 이 지역에서 특정 선거구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대전 있고 세종 있고 충남 있고 충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남과 충북이 좀 어때요? 그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종 대전을 묶어볼 수 있고 네. 충남 충북을 묶어볼 수 있는데 또 충북에도 청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충남도 천안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 대전, 천안 또 청주 이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가 더 많고 또 민주당 이 지지 경향이 상당히 강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충남, 그러니까 농촌 지역까지 도시 지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충청도가 보면 충남, 충북은 여러 그 군과 이렇게
그 복합 선거구라 그러잖아요. 이런 고서인 선거구는 또 전체적인 지지율대로 따라가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구성이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과학연구단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입된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 구성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도 듣는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천안도 마찬가지고 아산도 그렇고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천안의 경우에는 거의 뭐 수도권에 포함된 정도로 아주 가까워서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 판세를 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 정당 쪽에 쏠리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율 흐름 또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또 투표 의향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대전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이나 청주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주당 세가 강한 편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지역구는 다 훑을 수 없고 관심 지역구는 좀 이따 한번 훑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좀 흐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전국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흐름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지역이 영남이거나 이제 호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영남 지역 그 중에서도 T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PK는 또 거기서 야당 강세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과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요? 다만 이제 그 개별 지역들을 조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실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고 또 충남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 색채를 지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별 특성들이 이제 각각 나타나는 곳이 있고 세종이라든가 이런 또 도회지 성격이 강한 곳 같은 경우는 또 젊은층 인구 많은 경우는 또 진보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서 각각 개별 지역의 특성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국 평균의 어떤 여론 흐름을 현재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도시 지역은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농촌을 포함하면 미래통합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애둘러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면 반반.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명쾌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도 됩니까? 현재 흐름들은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뭐 결과는 또 유권자께서 어떻게 보일지. 물론 지금까지 이제 그 추세만 놓고 하는 말씀이니까. 자, 그럼 한번 관심 지역구로 가보죠. 지금 그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 두 사람이 맞붙은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쪽에서는 뭐 결과들이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박수현 후보가 이제 앞서는 흐름도 있다가 또 정진석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보도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시 박수현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공주, 부여, 청양 이제 원래는 부여, 청양과 이제 공주가 나눠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주, 부여, 청양 이 중에 옛날 과거에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JP, JP의 고향이기도 JP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이제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특히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앞섰어요. 근데 또 청양은 아마 제 기억이 맞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아마 고향인가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고 근데 공주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약간 부여랑 청양보다는 이제 진보적 색채가 있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정진석 후보는 이 지역에서 뭐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제 전국적 인물은 아직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는 뭐 이제 그죠 당직도 주요 당직도 맡은 상황이고 원내대표까지 무게감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근데 박수현 후보는 사실 중량감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맡은 어떤 직책들 청와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에 못지않은 것인데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로 그 보수적 색채가 센 이 지역을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권 심판론 뭐 이것을 이제 앞에 내세워서 이제 여당 후보를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온 결과에는 이제 박수현 후보가 다소 이제
앞서는 결과 그런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표현한 게 딱 맞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이 그렇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완전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이 지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현 후보는 공주예요. 예. 그다음에 정진석 후보는 부여인데 청양군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양군이 약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아.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군 지역은 보수 정당 선호가 높았는데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로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론이 충청도에서는 뭐 영남만하지 못하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예. 정진석 후보가 인물 경쟁력은 큰데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코로나19 국민에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건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제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았다라는 것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분석이라면 실제 군 지역과 또 군 성격이 강한 공주시나 부여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투표소에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조직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판은 조직력이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조직력이 그 변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소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뭐 예. 그렇죠. 뭐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이제 있긴 하잖아요. 네. 또 한편 반론도 있어요. 뭐냐면 얼마 코로나19가 어쨌든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정치를 하느냐 또 어느 세력이 정부를 어쨌든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문제에 네.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정치 의식을 상당히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투표 참여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선관위가 충분하게 이제 안전을 제공한다면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도 약간 진정된 측면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자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거리두는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약간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중앙선관위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투표에 참여하게 따르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나왔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도층 숫자는 좀 투표율이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예. 핵심 지지층들은 더 투표소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 투표층은 상당히 발현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30대 40대의 투표율이 높고 60세 이상의 또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종전에는 이제 연령이 높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랬는데 네. 핵심 지지층이 뭉친다.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50대와 20대의 투표율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게 된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이제 배중찬 소장이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 시군과가 그 묶여가지고 하나의 선거구가 된 경우에 이제 어떤 시 어떤 군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갈리는 부분이 갈리는 게 있는데 있죠. 여기는 지금 공주 부여 청양이라고는 그렇죠. 세 개의 기초단체가 좀 묶인 선거구란 말이에요. 근데 박수현 후보는 공주 출신이고 그렇죠. 정진석 후보는 부여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면 공주와 부여에서는 표 갈림 현상이 좀 뚜렷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 결국은 청양의 표심이 어떻게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네, 우선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예. 그 다음에 캐스팅 보트를 지는 것이 청양군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뭐 청양 인구가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많은 편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시군구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버리면 지역 의제를 가지고 표심을 확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거든요. 아니 어떡하란 말이냐 후보자들이. 네 개의 군이 네, 합쳐서. 그리고 또 한 지역에만 공약을 내면 다른 지역에서 질투를 해요. 시샘을 하고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도 뭐 불가피하게 자기 핵심 지역은 가져갑니다. 근데 캐스팅 보트가 될 지역에는 어떻게 묶어서 공약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지역 이슈가 판을 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여기 이제 전혀 없지는 금강보 않겠죠. 설치 유무 그 금강보를 이제 해체 여부를 놓고 이제 네네. 후보들 간에 이제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농민들 많기 때문에 다소가 이제 그 부분은 지역적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의 관심 선거가 이번에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청주 흥덕인데요. 네. 민주당의 도종환 후보, 문체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정우택 후보, 원내 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여기도 중량감이 있는 이제 두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지금 판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만 보면 네. 사실 두 사람 모두 사실 유력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도종환 후보인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환 후보는 지금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 지역구에 네. 흥덕에 네. 또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렇죠. 역임을 했었죠. 네. 근데 더 유명한 거는 일반인들의 대중적인 인지를 깨웠던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 접시꽃 당신. 아, 그럼요. 네. 너무나 유명한 시.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 정우택 후보도 만만치가 않아요. 충북 전지사를 역임했거든요. 이렇게는 이제 충북 전반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옮긴 케이스. 옮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본인의 지역구는 상당 청주 군데 상당이었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무리한 거죠. 흥덕으로 네. 이제 옮겼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자기 있는 지역구의 유권자들 왜 가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흥덕에서는 또 왜 오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워낙 충북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전지사까지도 역임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정우택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데 격차를 좀 줄였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청주에 3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가장 진보세가 센 지역입니다. 아, 흥덕이? 예, 왜냐하면 이제 노영민 후보 예. 저 실장이 청와대 실장이 뭐 이쪽에서 계속 3번 연속 당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송, 예, 오송 KT 신도시 들어봤죠. 예, KTX 그러면 그 오송이 이쪽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바로 거기인가요? 신도시라고 하면 예.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진보 색채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됐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제 도종환 후보가 이제 어쨌든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있는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우택 후보가 옆에 상당구에서 이제 옮겨왔는 것인데 그만큼 어쨌든 도종환 후보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당의 특명을 받고 온 것이긴 할 텐데 이것은 이제 메커니즘 흔히 이제 험지 출마론의 이제 지역 내에서의 험지 출마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권자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옮겨왔 왜 저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수용도보다는 또 반발심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이제 논의까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이 지역 흥덕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상으로 비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어쨌든 뭐 대권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떤 큰 인물로는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정우택 후보는 예. 그것이 이제 또 유권자들한테 과연 이제 어떤 기대감을 더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충북도 그렇고 이 지역이 이제 청주도 그렇고 지역 또 개발 현안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런 뭐 오송역이 이제 추가돼서 지역의 성향 자체가 유권자 성향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에서 견제 심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충청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그럼요. 네. 이번에 아주 큰 이슈가 사실 없다 보니까 조금 지역 홀대론에 대한 불만도 좀 내재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혹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젠가요 그런 말을 꺼냈죠.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기업 지방 이전 2라운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혹시 그러면 이런 어떤 표심을 고려하고 했던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충청권을 겨냥한. 왜냐하면 지금 충청권에서 전국과 비슷한 정도의 판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느 정당도 사실 유리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합 지역을 충청권에서 10곳 이상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 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 공주 부여 청양 이야기하면서 정진석 후보의 고향이 부여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주라고 하네요. 네, 정진석 후보의 지역구가 부여죠. 그렇죠. 네. 네. 그 고향은 공주라는 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청 부분을 보면서 하나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공천 물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 물갈이 폭이 그렇게 거의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무방할 정도로 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정당들이 물갈이를 하냐 하면 네. 안정적인 곳에서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자기 텃밭에서 해서 이제 누가로 바뀌어도 사실 당선 가능성 사실 높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영남에서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뭐 수도권 등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것인데 이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도 여야도 안정적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 유권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해 온 인물을 네. 그대로 공천할 수밖에 없는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죠.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건 충청이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또 공천의 혜택을 받았어야 물갈이가 되는데 우리가 받은 거 없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갈이를 들이대면 네. 사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충청도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그 과거 이제 안희정 지사 시절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그 전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인물의 어떤 그 대망론을 투영을 시켰는데 지금은 지금 충청 지역에서 그런 인물이 없다. 뭐 이게 좀 일반적인 평인 같은데 혹시 이것이 일정하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여권한테 유리한 흐름이 훨씬 더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 충청 지역의 여론은 사실은 기류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 기류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진보 기류가 있고 보수 기류가 있었잖아요. 모든 지역 마찬가지로. 근데 충청 같은 경우는 충청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민련이라든가 선진당 등 제3정당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존재하겠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당도 사라지고 그것이 또 대권과 대망론과 연결되어서 이제 꿈틀거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이런 역할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정치적으로 어쨌든 생명이 지금 이제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마 통합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들 봤을 때는 중량감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정우택 후보라든가 또는 이제 세종의 김병준 후보를 이제 공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세종을 설계한 사람이 뭐 완성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종시에 이제 가불이 나눠져 있는데 한 지역구로 출마를 이제 한 상황인데 아마 그런 심리를 아마 감안하고 이런 이제 캠페인도 아마 중량감 인사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지역 유권자들이 어쨌든 그것은 먼 미래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야 되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 후보자들이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세종에 공천한 이제 그 배경에 그런 게 깔려 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성이에요. 뭐냐면은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김부겸 후보가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유권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힘든 총선 상황에서 대망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본인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에서는 지금 뭐냐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거냐. 그럼 이제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진영 내에서는 탑 5에는 있어야죠. 그래야 저 사람 이번에 당선되고 나면은 뭐 대선 가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작동되는 것이지 네. 사실 현실성이 부족할 때는 그 부분은 별로 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그렇게 거예요. 본다면 충청에서 인물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정당 요인이 더 크게 그러니까 작동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투표 의향도 보면 충청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 평균과. 정당 지지도가 비례정당 같은 게 이제 그 그렇죠. 지지도가 했을 여기에 때. 만약에 인물 변수가 들어갔다면 달라졌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세를 종합하면 반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청권의 그 판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